반갑습니다. 디지털 건축 3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우리가 BIM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각 분야에서 이런 BIM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BIM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PPT를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어, 연동이 가능한 BIM과 제휴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는 일단 기본적인 건 뭐냐면 레빗을 설치해야 돼요, 컴퓨터에. 그래서 레빗을 설치하는 방법, 수업 시간에 할 수 있기는 한데 실습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실습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드리고요. 실습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자리에서 컴퓨터에 이제 레빗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레빗 설치입니다. 그래서 레빗을 설치하는데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학생용 무료 라이센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미리 오토데스크에 가입을 하세요. 회원 가입을 해서 다운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다운받아서 하려고 하면 그 우리가 실습하는 장소에서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그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아무래도 인터넷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다운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용량도 좀 커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USB에 다운을 받아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또 다운받아서 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메일로 보내놓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메일로 보내놓은 거를 다시 컴퓨터에 다운받는 거는 그 실습실에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USB에 이걸 저장해 와서 바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오토데스크에 바로 로그인해서 인증 절차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2시간 우리가 실습 시간이 주어지는데 2시간 안에 이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안 그러면 2시간 안에 설치를 못할 수도 있어요. 다운받는데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실습 시간 안에 설치를 완료하고 돌아가는데 뭐 몇몇 친구들은 설치를 못해서 컴퓨터에 레빗이 실행이 안 되면 그 다음 시간,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 와서 다시 설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진도를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게 그 몇몇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진도를 안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레빗을 설치를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레빗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크죠. 그죠? 수업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다운을 받은 다음에 USB에 넣어서 오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그 IP랑 그 다음에 로그인해서 인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USB에 다운받아 온 거를 설치한 다음에 로그인만 각자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USB가 없다거나 이러면 다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USB에 저장해온 파일을 받아서 내 컴퓨터에 파일을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을 좀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실습실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노트북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수업을 할 건데 노트북이 혹시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참고해서 해주시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혀 있죠. autodesk.www.autodesk.com 들어가는데 슬러시 education 슬러시 home 여기 들어가면 학생 버전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시해놨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없는 친구들은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계정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해서 오도록 하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내가 로그인 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내가 이제 제품을 다운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들어가면 이제 제품이 다운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떠요. 이거는 우리가 레빗만 할 게 아니라 후반기에 가면 우리가 그 나비스웍스도 다운을 받아야 돼요. 오토데스크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쓸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미리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캐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버전이 업데이트 되죠. 레빗도 마찬가지로 버전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때 버전이 업데이트 돼도 학생 인증을 받은 상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버전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해서 고르면 돼요. 여기 필터 기능이 있는데 이걸 고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버전이 나와 있죠. 그 2022년 버전을 지금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비스웍스랑 그 다음에 레빗이랑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것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레빗만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여러분은 여기서 나중에는 나비스웍스도 깔아야 돼요. 근데 일단은 급한 게 이제 레빗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럼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2022년 버전을 씁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2021년 버전을 설치해서 쓰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안 됩니다. 반드시 2022년 버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이제 프로젝트 한 파일을 제출할 텐데 2022년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을 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할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0점 처리된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얘기해 주니까 나중에 가서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 버전 반드시 사용하시고 2022년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을 쓴 경우에는 뭐 과감하게 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얘기해 주는 거를 쓰시고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 한 다음에 이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전 선택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 용량 보이죠? 4.9GB나 됩니다. 굉장히 커요, 용량이. 그러니까 이거를 실습실에서 다운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USB에 저장을 해 오거나 하도록 하고요. USB에 저장을 못한 몇몇 친구들이 이제 다운을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몇 명만 다운받는 경우에는 그래도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운을 받으면 속도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USB에 담아오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동의한 다음에 설치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BIM 어워드예요. 지난 동영상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BIM 관련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BIM을 배웠는데 이 배운 걸 가지고 어딘가에 좀 활용을 하고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BIM 어워드라는 게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날짜를 보면 작품 제출 일자가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날짜 보면 우리가 한 두째 주쯤 되면은 신청이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 때니까 이때쯤 되면 언제냐면 우리가 중간고사 하기 전입니다. 그때쯤 돼서 중간고사 전에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참여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참가를 좀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참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꼭 반드시 올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에 또 있습니다. 매년 있는 거니까 그 다음 해라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BIM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전과 조금 다른 거는 설계도 보지만 설계보다 중요한 건 BIM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랑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모델링도 하고 뭐 분석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설계도 조금 잘 하고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고 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BIM을 잘 다루는 학생들이 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거랑은 또 다른 종류의 공모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설계인 자신이 없지만 BIM을 잘 다룰 자신은 있다. 이러면 또 상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어, 일반 부분하고 학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부분에 우리는 하면 되고, 학생 부분에서도 빔 디자인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후원 보면 여기 국토교통부라고 돼 있죠. 나중에 장관상이 나와요. 1등을 받으면 국토부 장관상이 나오니까 좋죠. 그죠? 이게 굉장히 큰 공모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BIM을 조금 잘 다룬다 하는 학생들은 많이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고,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지만 참가 자격에 공기업, 뭐 단체, 기업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BIM을 이용하는 여러 회사나 기관에서는 이거를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 사무실에 나중에 지원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설계 사무소가 아닌 다른 분야로 갈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구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건설이랑 연관된 부분에서도 BIM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오히려 설계 회사보다 여러분들이 시공 회사, 그러니까 건설사나 연구소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공모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거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해 드릴 거는, 세 번째로 얘기할 거는 BIM 운용 전문가인데 저번에도 잠깐 언급은 했죠. BIM 교육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BIM 자격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하면 되는데 아마 지금 3학년은 안 돼요. 4학년 2학기나 5학년 되면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응시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수업을 열심히 잘 들은 다음에 조금만 더 거기에다 공부를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책을 사서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더 추가로 하면 충분히 자격 시험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을 잘 듣고 나서 이걸 까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4학년 때도 좀 활용을 잘 하시고 5학년 때도 활용을 좀 잘 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건축 기사만큼이나 취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이 많이 안 비싸요.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2급 칠 수 있어요. 1급은 못 쳐요. 조건이 안 됩니다. 2급을 칠 수 있는데 2급을 치게 되면 1차 25,000원, 2차 5만원이니까 채 10만원이 안 들어요. 시험 치는 비용은. 그래서 자격증 치고는 저렴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많이 비싸진 않아. 토익 같은 경우에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거고, 단점이 있다면 시험을 서울에서 쳐요. 그래서 학기 중에 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했다가 다음에 꼭 시험을 쳐가지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객체 기반 모델링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객체 기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학문 이런 기술 전문 지식 분야에서 BIM을 설명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객체 기반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IM은 객체 기반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객체 기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뭐라고 써있냐면 맨 첫 번째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BIM 시스템은 3차원 객체 지향 방법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객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부재별로 쪼개져 있는 이제 하위 항목들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벽, 창, 문, 계단 이런 애들이 기둥 뭐 이런 애들이 객체라고 명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객체들이 그러면 서로 내가 어떤 객체인지를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객체 지향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모델링 돼 있는 우리가 모델링한 부재들에게 너는 벽이야, 너는 창이야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를 객체 지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BIM에서는 모델링하는 방식 자체가 창문을 만들고 싶으면 창문이라는 객체를 선택해야만 창문을 만들 수가 있고 문을 만들려고 하면 문이라는 객체를 선택해야만 문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객체 지향적인 모델링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면서 이 방식이 그러면 왜 좋으냐 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하겠죠. 그냥 하면 안 돼. 우리가 스케치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그죠? 캐드에서 우리가 도면 그릴 때 너는 벽이야 라고 하고 벽을 그리지 않잖아. 그냥 라인 하나 누른 다음에 L 버튼 하나 누르면 선을 막 그려놓고 나중에 내가 그 선을 보고 똑같은 선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작업을 다 했지만 내가 이해하는 거잖아. 컴퓨터가 똑똑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똑똑한 게 아니라 사람이 똑똑해서 선을 보면 이건 벽선이구나, 이건 가구구나, 이건 창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이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렇지만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방식이야. 근데 반대로 이거를 컴퓨터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면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겠죠. 실수를 줄일 수 있거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조건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미리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컴퓨터 안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객체의 기능, 구조, 용도, 특성, 상관, 관계, 제약, 사항 등의 속성 정보를 지닌 3차원 모델이라는 말이 나와. 그죠? 이게 뭐냐면 객체 하나를 만들 때 저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객체 안에 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저런 조건에 충족돼야만 모델링이 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레빗을 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캐드나 스케치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벽을 미리 만들지 않아도 문을 먼저 그릴 수 있잖아. 창을 먼저 그릴 수 있잖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그죠? 근데 레빗에서는 그게 안 돼. BIM에서는 그게 안 돼. 반드시 벽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야만 창과 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어. 왜냐면 조건 자체가 창과 문이라고 하는 거는 벽이라고 하는 거에 구속이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구속되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어. 벽이 없는데 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컴퓨터가 다 인지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을 벽이라고 하는 객체에 만들지 않고 다른 객체에다가 바닥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문을 달고 싶다? 그럼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게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바닥에 문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거는 정식적인 명칭으로 보면 문이 아니야. 다른 객체를 통해서 그걸 또 새롭게 만들어내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패밀리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런 그 제약 조건 상관관계라고 하는 객체가 갖는 특성과 특징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지금 하는 방식, BIM 방식에서는 컴퓨터 스스로가 그거를 알고 있게끔 하는 게 바로 객체 기반 모델링 방식이다. 라고 하고, 자, 넘어가서 속성 데이터를 갖는 모델 컴포넌트와 파라메트릭 규칙이 결합된 거다. 이게 바로 객체 기반 모델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속성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벽을 만든다. 그러면 벽에 갖고 있는 속성들. 벽이라고 하는 거의 속성, 우리가 벽을 콘크리트로 만들었냐? 벽돌로 만들었냐? 이 벽을
만들 때 벽의 두께는 얼마냐? 이 벽이 콘크리트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콘크리트냐? 이 콘크리트의 강도는 얼만큼 되느냐? 이런 것들. 벽돌로 만들었으면 어떤 벽돌을 사용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이게 내력벽이냐 비내력벽이냐 이런 것들이 속성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3차원 좌표 체계를 갖는 형태의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제일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3차원의 XYZ의 좌표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좌표 체계가 있어야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또 있지 싶긴 한데 공장에서 건축 부재나 자재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우리가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이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공장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노가 좋긴 한데 라이노의 단점이 뭐냐면 파라메트릭 형태로 모델링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곡선을 만들었을 때 이 곡선에 점을 찍어서 그 좌표, XYZ 좌표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에요. 넙스 모델링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라이노 방식의 모델링을 이용해서는 시공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에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 그 자하디드가 설계한 건물 있죠. 그게 자하디드가 라이노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설계도를 넘겼는데 그거를 비정형 건물을 설계한 거를 이제 시공을 하려고 하니까 좌표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시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삼성물산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이거를 라이노 파일을 쓸 수가 없어서 그 라이노 파일을 이용해서 다시 BIM 모델링을 새로 한 다음에 필요한 부재들을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현장에 와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거를 다 공장에서 만든 건 아니고 외벽 그 패널이랑 이런 거푸집 같은 것들을 공장에서 만들어 온 다음에 현장에서는 거푸집을 조립하거나 외장재들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안에는 당연히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BIM을 썼을 때 그런 시공상의 장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메트릭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BIM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객체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라메트릭 규칙이 속성 데이터랑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공성이 우수하고 설계가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BIM 시스템의 통합 정보 모델링을 통해서 설계 자동화나 실시간 데이터 연동, 디테일링 생성, 간섭 체크 및 리포팅, 물량 비용 산출, 가상 건설 시뮬레이션 등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객체 기반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체 기반 모델 안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게 뭐 지붕이냐 빔이냐 아니면 창이냐 문이냐 벽이냐 이런 항목들이 있고 이 항목 안에 이제 빌딩 엘레먼트라고 하는 항목이 또 들어있어서 그 안에 또 다른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IFC 사이트라든가 프로젝트 이렇게 정보들이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요 정보랑 요 정보들이 막 섞여 있고 그 정보들이 서로 막 이제 아까 구속 조건이랑 그런 조건에 의해서 연동이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정보들과 그 다음에 요 정보들,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정보들, 그 다음에 속성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막 이렇게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정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그것들을 그 항목의 정보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들어있는 형태다. 요런 방식으로 모델링하는 우리가 객체 기반 모델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형상 정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형상 정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라이노라든지 스케치업을 쓰게 되면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내죠.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형상 정보예요. 근데 형상 정보만 있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시공을 한다거나 이제 BIM을 할 수가 없고 그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속성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런 속성 정보와 구속 조건들은 별도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형상 정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구속 조건이랑 속성 정보들이랑 그런 정보들이 여기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동이 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러 개의 독립적인 변수를 사용한 공식에 의해서 정의되는 직선이나 곡선 또는 표면 등의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컴퓨터 지원 설계 시스템에 쓰이는 기법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CAD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CAD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컴퓨터의 지원을 받는 설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그냥 디지털 건축이라고 부르죠. 그 디지털 건축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파라메트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특별히 이제 뭐 다이나모나 이런 것들을 또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배웠으면 라이노에서 글라스하퍼를 배웠을 텐데 그 글라스하퍼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라이노랑 거의 유사하죠. 자, 이렇게 해서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절반의 설명을 했고요. 뒤에는 또 이제 BIM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